네, 안녕하십니까. 이미지 처리 및 분석 강의 제8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강의 노트 기반으로 따졌을 때는 챕터 7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과 피처 디텍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에서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말 그대로 이미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특정한 그룹별로 구획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가 있을 때 스레시홀드의 밸류의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처럼 각각의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가진 영역들을 하나의 구획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획으로 만들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과 원하지 않는 시그널들을 분리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파트 1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스래시 홀딩이라는 개념을 아시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문턱을 어디다 우리가 설정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시는 것은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들의 픽셀이 있을 것이고요. 각각의 픽셀들이 갖는 어떤 값이 있을 겁니다. 컬러 이미지라 그러면은 RGB의 벡터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R의 값은 0부터 255까지, G도 마찬가지고 B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RGB가 없이 오로지 0부터 1까지의 그레이스케일 시그널이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X축을 그런 픽셀 밸류로 놓고 Y축을 프리퀀시로 놓는다 그런 다음에 혹은 이제 확률로 놓는다 그러면은 지금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는 만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왼쪽에 있는 어떤 이미지의 이 히스토그램을 이용한다고 치면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픽이 두 개가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 그룹이 있을 것이고 이 그룹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스래시홀드를 만약에 여기다 놓는다 그러면은 이 그룹과 이 그룹을 분리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픽들이 꼭 두 개만 나타나라는 보장은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봉이 세 개가 나올 수 있는 이미지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이미지들을 두 가지의 구획으로 나누고 싶다. 그럼 여기를 스래시홀드로 놓을 수도 있고 여기를 스래시홀드로 놓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생뚱맞게 이런 가운데 점을 스래시홀드로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이 이미지를 세 가지 구획으로 나누고 싶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를 스래시홀드로 나눠서 이런 구획, 이런 구획, 이런 구획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글로벌한 스래시홀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심플한 스래시홀드 방법이 되겠죠. 자, 그 사례를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다시피 맨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노이즈가 전혀 없는 이런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보시다시피 이런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델타 펑션으로 나오는 어떤 이런 이미지 픽셀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가 껴있는 경우에 특히 이제 밝은 부분과 약간 어두운 부분에 각각의 가우시안 노이즈가 껴있는 부분에 껴있는 경우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런 픽셀 값, 중심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퍼지는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을 볼 수 있겠죠. 노이즈들의 영향이 만약에 더 강해진다, 즉 분산값이 더 강해진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픽들은 합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두 가지 구획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렇게 어떤 픽셀 밸류들의 디스트리뷰션만 놓고 보면 구분이 안 될 것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박에 127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어디서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감이 잡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스래시홀드, 즉 이미지를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스래시홀드가 어디인가를 찾는 알고리즘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로컬 미니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봉들이 두 개가 나타나고 있을 때 그 봉하고 봉 사이에 어떤 가장 낮은 프리퀀시를 갖는 픽셀 값이 있을 거고요. 그 픽셀 값을 우리가 일종의 로컬 미니멈으로 본다고 친다면 그 로컬 미니멈을 우리가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의 스래시홀드로 설정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T-old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old를 기준으로 T-old보다 작은 녀석, 그 다음에 큰 녀석들로 구획을 나눕니다. 그래서 T-old보다 작은 놈,
큰 놈으로 구획이 나는 애들을 일단은 그룹 1 그리고 그룹 2라고 얘기를 붙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그룹 1과 그룹 2에서의 픽셀들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 있겠죠. 그 그룹들에 대해서 그 픽셀들의 각각에 속해 있는 픽셀들의 값을 이용해서 그 각각의 그룹의 average value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우리가 M1과 M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1과 M2를 구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스레시홀드를 다시 재정의합니다. M1 더하기 M2 나누기 2로 재정의합니다. 이거는 전체의 평균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M1과 M2에 속한 이런 픽셀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new라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2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또 구획을 나누고 또 각각의 평균을 구하고 다시 새로운 스레시홀드를 놓으면 계속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3번부터 5번까지의 이 스텝을 계속 아이터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아이터레이션은 이제 업데이트 되는 스레시홀드와 예전의 스레시홀드 사이의 절대값의 차이가 어떤 에러 톨러런스보다 작을 때까지만 이제 우리가 아이터레이션을 해서 아이터레이션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스레시홀드를 최종 스레시홀드로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종으로 구획을 나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의 스레시홀딩이고 이것을 우리가 전역 스레시홀딩, 전역 문턱값 방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스레시홀딩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다 칩시다. 그레이스케일의 이런 핑거프린트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핑거프린트 이미지에는 약간의 노이즈가 껴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 픽셀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쌍봉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를 127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스레시홀드로 놓는다 그러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업데이트, 스레시홀드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의하면 조금 더 정교한 이런 바이너리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이미지를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얘기는 하지 않지만 보통은 이렇게 디지털 라이크한 그리고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물론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도 디스크리트 이미지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픽셀 밸류가 0 아니면 1로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요. 0하고 1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블랙 앤 화이트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요것을 조금 더 이제 개선시킨 알고리즘들이 이제 필요해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글로벌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해도 이런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량이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이미지랄지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어떤 주기적인 어떤 노이즈가 껴있는 이미지랄지 혹은 이런 이미지들이 세그멘테이션을 했는데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 있다든지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 이런 글로벌 스레시홀딩 방법을 바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고리즘들이 제안이 됐고요. 그중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이 강의에서는 오츠 알고리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츠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레시홀딩 알고리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떤 픽셀 값들을 하나의 이제 몇 가지 그룹으로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부터 255까지니까 총 256가지의 픽셀의 값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씩 묶는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룹에는 0부터 25까지의 픽셀 밸류를 갖는 애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는 26부터 52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L이라는 것은 이제 이 0부터 255를 몇 마디마다 끊을 것이냐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룹으로 나눈 이런 픽셀 밸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레시홀드 밸류를 놓습니다. 그 스레시홀드 밸류는 255 곱하기 어떤 값 K 나누기 L이 되는데 K는 당연히 여기 1이라고 하는데 잘못 나왔네요. L보다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이 1이면 그냥 K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요 스레시홀드 밸류 기준으로 전체 픽셀을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눕니다. 그 클래스들을 각각 C1과 C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C1과 C2를 가지고서 클래스를 나누고 나면 각각의 클래스가 전체의 픽셀 개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부터 K까지 어떤 이런 스레시홀드 값까지를 갖는 픽셀들의 개수를 다 합친 어떤 요 값이 되겠고 이건 나머지 클래스들의 합친 값이 되니까 결국 P1하고 P2는 각각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는 각각의 클래스들의 평균 픽셀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값을 우리가 각각 M1K, M2K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이 K 함수가 된 까닭은 우리가 이 스레시홀드를 K를 가지고서 이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요 각각의 클래스들의 우리가 에버리지 값을 구했으면은 전체 글로벌 에버리지도 당연히 이런 가중치 평균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5번 단계가 중요한데요. 5번 단계에서는 바로 무엇을 계산하느냐? 우리가 between class variance라는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b 제곱을 계산하는데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between class variance는 말 그대로 클래스 간의 variance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글로벌 variance, 그 다음에 각각의 클래스 variance들의 이런 차이에 스퀘어를 한 다음에 걔네들의 가중치를 각각 이 가중치 probability를 가지고 가중치를 계산하면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etween class variance를 계산하면 당연히 전체 픽셀들의 글로벌 variance를 알 수 있을 텐데 between class variance를 전체 글로벌 variance로 나눠준 이 비율을 우리가 에타라 그러고 이런 것을 우리가 separability measure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클래스가 얼마나 잘 separation 됐느냐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measure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7번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할 일은 뭐냐? 우리가 그러면은 이 K를 임의의 스레시홀드를 놓는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맥시마이즈 하느냐? 바로 이 separability를 우리가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스레시홀드를 찾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오치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맥시마이즈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글로벌은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between class variance, 즉 클래스들 간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느냐, 즉 얼마나 잘 구분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맥시마이즈하는 값이 되겠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오치 알고리즘에서는 클래스들의 거리를 맥시마이즈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스레시홀드를 이제는 그냥 단순한 글로벌 미니마나 로컬 미니마를 가지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separability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최종 K-스타, 즉 스레시홀드로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이제 이러한 이미지 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왼쪽 위에 있는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고요. 당연히 요거 나와 있는 것은 히스토그램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어디서 끊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냥 글로벌 미니마를 가지고서 얘네들을 우리가 그냥 바이너리를 시켜보면은 보시다시피 원래 이렇게 환이 잘 보여야 되는 이런 이미지 구획화가 이렇게 다 여기가 묻혀버리는 형태가 돼버리죠. 맞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치 알고리즘을 써서 구획화를 했을 경우에, 즉 세그멘테이션 했을 경우에는 이미지 내에서 어느 정도는 잡아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치 알고리즘은 그냥 단순한 심플 글로벌 스레시홀드 알고리즘에 비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유리한 부분이 어디서 극명화가 되느냐? 그것은 광량에 대한 노출이 불균일한 이미지거나 아니면 픽셀 값의 모종의 이유로 어떤 구배가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쭉 어떤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오치 알고리즘들이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치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도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물론 오치 알고리즘을 그냥 바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 일단 노이즈를 한번 필터링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몇 강 전에 노이즈 필터링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랄지 각종 노이즈들이 있을 때 얘네들은 라플라시안이나 여러 가지 미인이나 아니면 미디안이나 어떤 이런 필터 커널의 매트릭스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을 시킨다든지 단순히 곱한다든지 더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노이즈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이즈가 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바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하지 말고 이 노이즈를 한번 처리를 하자라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 필터링을 했겠죠. 그래서 3x3 혹은 5x5짜리 어떤 정해진 사이즈의 커널을 가지고서 우리가 민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 필터링을 하고 얘네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치 세그멘테이션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확하게 딱 구획이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필터링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다. 그럼 오치 스레시홀드를 해도 뭔가 이미지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노이즈가 굉장히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사례로부터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할 때 가능하면 노이즈 필터링을 하면 좋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노이즈 필터링을 했는데 오히려 결과물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노이즈 필터를 할 때 하더라도 이런 오츠 혹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작업을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별로 딱히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그런 작업들, 노이즈 필터링 작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이미지들은 여러분이 이제 간혹 어떤 나노 입자 같은 것을 이제 여러분이 전자현미경으로 보실 때 이런 이미지들을 간혹 보시는 경우가 있죠. 혹은 세포 생물학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세포 같은 것들을 전자현미경으로 볼 때 뭐 이런 이미지들 가끔 보시는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피처가 딱 중앙에 놓여 있고 혹은 피처가 이제 다른 배경에 비해서 정확하게 딱 드러나 있는데 주변에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는 노이즈들이 많이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이 이미지에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보시다시피 그냥 아주 이쁜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의 디스트리뷰션이 보이고요. 얘를 우리가 만약에 5츠 스레시홀드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미지 이것은 노이즈 때문이구나 해서 우리가 노이즈 필터를 똑같이 민 필터를 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해보니까 뭔가 노이즈를 주는 것은 확실히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어디서 잘라야 될지는 정확하게 이 위에 거나 아래 거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냥 글로벌한 미니멀을 가지고서 얘네들을 만약에 오츠 알고리즘을 가지고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하면 오히려 노이즈 필터를 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품질이 안 좋아지는 원래 피처가 다 묻혀버리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노이즈 필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노이즈 필터에 들어간 이런 커널 필터를 잘못 골랐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미인 필터 같은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더하기 오퍼레이션에 기반한 필터가 아닌 미분형 필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이즈 필터를 했는데도 안 좋아진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필터는 이런 이미지의 픽셀 값이 금방금방 바뀔 수 있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라플라시안 필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화수 필터죠. 물론 디스크리트한 공간에서. 그래서 이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라플라시안 필터를 씌우면 이렇게 경계선에서의 시그널이 잘 뜨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본 이미지와 이 라플라시안 된 이미지들을 픽셀 바이 픽셀로 곱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이 이미지의 픽셀 히스토그램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쌍봉으로 잘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왜 쌍봉으로 나오냐면 경계선에 해당하는 픽셀들이 여기 있을 것이고 경계선에 해당하지 않는 픽셀들이 여기 있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잘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필터링 스레시홀드를 오츠 방법에 의해서 찾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레시홀드가 잘 적용이 된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이즈가 껴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했을 때 노이즈를 미리 필터를 한 다음에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렇게 노이즈를 필터링 한답시고 무조건 아무 필터나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다양한 필터를 써보시고 특히나 지금 보신 것 같이 이미지 피처와 그리고 배경 사이에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노이즈의 영향이 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노이즈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씩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연구하시거나 공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츠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플라시안을 원본 이미지랑 곱하는 것도 있지만 라플라시안 자체를 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봐도 이것은 뭐 어떤 스레시홀드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겠다. 그럼 그 중에서 누구를 고를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어떤 스레시홀드에 대해서 더 가중치가 몰아질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오츠 알고리즘을 하기 전에 이미지를 사전 프로세싱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선택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세포 이미지 같은 이미지가 있다 칩시다. 이 이미지의 이미지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픽셀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별 특징이 안 보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오츠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약에 스레시홀드 잡는다. 그 경우에 대해서는 전체 까만색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까만색보다 조금이라도 밝은 영역들은 하나의 우리가 고익으로 보게 되는 그런 형태의 세그멘테이션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그냥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대략 이 이미지에서 이런 샘플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만약에 이 샘플의 이런 핵 부분이 더 재밌다. 나는 이 동그란 부분이 더 중요한 정보다. 그런 경우에는 유달리 더 많은 스레시홀드를 보일 수 있는, 더 많은 시그널을 보일 수 있는 영역들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라플라시안 필터링을 쓰면 되겠죠. 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냥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어떤 이런 봉들의 세퍼레이션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라플라시안 필터가 된 이미지 자체에 우리가 오치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하면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것처럼 이런 각각의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핵들의 이미지만 따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될 수 있는 결과물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필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필터들을 여러 가지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이미지 어널리시스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만의 필터를 만드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세그멘테이션 펑션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봤던 것들은 대부분 이제 스레시홀드를 어느 쪽에다 잘 잡을 것이냐라는 그런 바이너리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오치 알고리즘을 조금 더 개진을 시키면 멀티 이런 클러스터링도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지금 수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룹을 두 가지로 놓는 게 아니죠. 두 가지였을 때 이 라지 K가 2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이 3개다, 4개다, 5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임의의 K라는 어떤 이런 구획수를 집어넣어 주고요. 각각의 구획에 속한 이미지들의 픽셀의 평균값, 그 다음에 글로벌 평균값의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각각의 요 K값, K번째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 픽셀들의 전체 population의 fraction, 즉 probability를 가중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between class variance를 전반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between class variance를 이제는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스레시홀드들의 조합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다변수 최적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변수 최적화 문제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최적화 방식의 다양한 이론에 의해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어떤 사막 이미지 혹은 산맥 이미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밤하늘에 해당하는 뒷배경 까만색, 그 다음에 그늘진 영역, 약간 그레이, 어두운 그레이, 그 다음에 밝은 그레이 영역 세 가지로 일단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중간에 이미지 픽셀들의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세 가지 클러스터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확하게 스레시홀드를 어디다 잡으면 좋을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오치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변수 최적화를 통해만 이제 스레시홀드 2개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스레시홀드 2개를 통해서 원본 이미지의 오치 세그멘테이션을 실행할 결과가 오른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꼭 구획이 2개가 아니어도 n개여도 같은 방법으로, 다만 계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다양한 조합의 스레시홀드들을 탐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혹 이미지들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치 알고리즘도 맞는 건 아닙니다. 이미지들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처리해야 될 이미지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방법론들을 조금 더 이제 다른 형태로 모디파이한 방법론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인간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이것이 독립된 피사체로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픽셀 밸류만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의 픽셀 밸류 차이와 여기에서 픽셀 밸류 차이가 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점 이렇게 뭔가 그레디언트가 있죠. 맞죠? 이게 그레디언트가 있는 경우에는 오치 알고리즘을 쓴다고 해도 완벽하게 좋은 결과를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글로벌 스레시홀드 메커니즘을 쓰게 되면 보시다시피 그레디언트 효과가 여기서 보이고 있죠. 이쪽으로 하면 점점 밝아지니까 여기가 이제 하나의 구획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오치 알고리즘을 써도 글로벌 스레시홀드에 비해서 딱히 지금 좋은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애들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레디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레디언트의 영향을 받는 부분 그리고 받지 않는 부분들을 만약에 나눠서 각각 각계격파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렇게 2x3짜리 행렬로 6개의 서브 행렬씩 서브 이미지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서브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치 세그멘테이션 하게 되면 이제는 저 뒤편에 의해서 혹은 저 앞편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이미지 그레디언트들의 영향들이 많이 죽겠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다 세그멘테이션, 오브스튜스미레 세그멘테이션 같은 것들을 한 다음에 합쳐버리면 이제는 이 주변의 밝은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강력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두 편의 어두운 밸류들의 영향을 여기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드 앤 컨커 형태로 이렇게 서브 윈도우를 나눠서 이미지를 파티셔닝하는 방법도 하나의 애들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들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개의 윈도우로 얘네들을 우리가 픽셀 밸류를 나눴을 때 각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오치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최상의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이런 거 말고도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이미지 윈도우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발해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오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between class variance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각각의 윈도우에 그냥 variance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한 값들을 곱하거나 빼거나 선형 어떤 변형을 해서 각각의 윈도우에 맞는 그런 local variance threshold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다양한 그런 쉬프트나 다양한 선형 조합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 다양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개발한 방법이 바로 이제 로컬 윈도우를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로컬 윈도우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이미지에 광량의 그레디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스캔을 잘못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강한 빛이 노출되고 여기는 좀 많은 빛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픽셀 그레디언트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텍스트 부분에 해당하는 이미지들만 뽑아내고 싶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있는 경우에는 100이면 100, 글로벌 스레시홀드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달 형태의 아주 안 좋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 형태로 이렇게 어댑티브 스레시홀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픽셀 주변으로 각각의 nearest neighbor들의 행렬 형태를 우리가 미리 다 프리셋을 한 다음에 그 행렬들의 mean을 가지고 거기서 mean에서 이제 쉬프트를 뭐 7만큼 시킬 수도 있고 10만큼 시킬 수도 있고 하여튼 미리 정한 이런 쉬프트 값을 가지고서 새로운 스레시홀드를 정합니다. 각각의 로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7x7 이 영역에 대해서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7x7 영역에 대해서 이러한 스레시홀드를 정하면 이 스레시홀드보다 높은 값은 뭐 이래서 1이고 낮은 값은 0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보시다시피 이제는 각각의 로컬한 애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여기서도 영향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이즈를 그럼 얼마나 크게 갈 것이고 쉬프트로 얼마나 많이 시킬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최적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유저들이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해가시면서 가장 최적의 어떤 이미지 처리 결과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조금 더 진보된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Moving Average Threshold라는 겁니다. 자, Moving Average Threshold도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그냥 노이즈가 낀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형태의 어떤 불균일성이 가미된 경우에 똑같이 이제 이런 이미지들, 특히나 periodic한 어떤 노이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TV 화면, TV 주사 그런 프리퀀시보다 카메라 찍는 속도가 만약에 더 빠르다. 그러면 이제 TV의 어떤 그런 프리퀀시에 의한 흑백 노이즈 같은 것들이 잡힐 수가 있어,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거기에 만약에 원형으로 어떤 조명처럼 딱 스팟라이트처럼 조명을 비추면은 그 빛을 받았던 영역들은 너무 과한 광량에 노출되고 빛을 받지 않은 영역들은 너무 적은 광량에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약간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자연에서는 잘 있을 수 없는 형태의 구획들이 미리 정해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평범한 노이즈가 아닌 인스트루멘탈 혹은 시스템 혹은 어떤 environment에 의해서 뭔가 artificial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노이즈들이 같이 껴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moving average threshold 방법들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얘기냐 이런 겁니다. 이미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로
그 행으로 따졌을 때는 m, 그 다음에 열로 따졌을 때는 n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행렬로 볼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픽셀 성분들을 뭐 A1, A2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이미지에 어떤 형태의 어떤 노이즈가 관여를 했더라도 우리는 이 이미지들을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이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패턴들이, 그러니까 이미지의 노이즈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패턴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뭐 이렇게 지그재그를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렇게 지그재그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스파이럴하게 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랜덤하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가장 간단한 것은 이렇게 가로 방향의 어떤 지그재그를 했다 칩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게 되겠죠. A1, A2, AN-1, AN 그 다음에 B1으로 가는 게 아니고 BN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지그재그 어레인지먼트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m 곱하기 n 행렬을 이렇게 1 곱하기 mn 행렬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요. 벡터가 됐죠. 이런 벡터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을 똑같은 크기의 1차원 벡터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1부터 정해진 크기만큼의 어떤 이런 원소까지 쭉 하나의 로컬 벡터로 본 다음에 그 로컬 벡터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것을 첫 번째 행렬, 첫 번째 요 성분에다 배치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M1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부터 마찬가지 똑같은 개수만큼의 로컬 벡터를 뽑아낸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 개수 값을 계산합니다. 그것을 M1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끝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1차원 벡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다시 원래의 이미지 행렬의 크기인 m by n 행렬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일단 로컬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갑자기 만날 필요가 없는데 만나게 됐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이미지 시그널들이 살아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기가 이렇게 돼 있다든지 뭐 안에서부터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레디언트가 있다든지 하면은 걔네들은 이 이미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만약에 행렬로 그냥 했을 경우에는 행렬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성이 노이즈하고 그냥 맞물리게 돼서 노이즈들이 사라지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우리가 지그재그 어레이지먼트를 한 다음에 그런 에러들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큰 로컬 윈도우, 로컬 벡터들의 평균값을 가지고서 에러를 죽이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더 많은 광량이 모여 있고 가운데서부터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광량에 노출된 이미지가 있다 칩시다. 이것을 만약에 그냥 단순한 글로벌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어이없는 형태의 이렇게 그냥 원이 주어지게 되죠. 여기 있는 글씨가 있었던 성분들은 다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이거 대신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빙 에버리지를 가지고서 얘네들을 하면 분비로 가운데서부터 가장자리로 갈수록 광량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를 하면은 결국은 무빙 에버리지에 의한 영향 때문에 요 그레디언트, 광량의 그레디언트 정보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똑같이 오츠, 세그멘테이션 등등을 하면 보시다시피 이런 불균일한 광량에 대한 에러도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피어디컬한 이런 노이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한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냥 글로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까만색 부분들이 다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를 지그재그 형태로 해서 이렇게 다시 계산해 보시면 훨씬 더 이런 노이즈, 주기적인 시그널들도 우리가 잘 통제를 해가면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이제 픽셀들의 어떤 위치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합병하거나 나눌 것이냐라는 겁니다. 수학적 알고리즘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원리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픽셀들을 이렇게 이런 행렬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의 있는 어떤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하나의 리전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시드를 놓습니다. 마치 지뢰찾기랑 똑같은데요. 어떤 시드를 딱 놓고 그 시드하고 니어리스트 네이버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가 그 자기의 픽셀 값과 니어리스트 네이버들 사이의 픽셀 값이 차이가 우리가 정한 스레시홀드보다 작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같은 구역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스레시홀드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 걔네들은 다른 구역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5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은 뭐 이제 5나
64는 같은 픽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4와 69도 같은 픽셀이 되는 거고 69와 70도 같은 픽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잘 설정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변에 10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하나의 픽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웃으로 허용하는 스레시홀드를 만약에 너무 높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 포함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결국 이미지 구획이 안 될 것이고요. 만약에 스레시홀드를 너무 낮게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너하고 1만큼 차이 나는 애들만 니어리스트 네이버 1 이하로 차이 나는 애들만 니어리스트 네이버다. 나랑 합쳐질 수 있는 니어리스트 네이버다. 그러면 이런 59와 56 같은 것들은 하나의 리전으로 묶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자잘자잘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사실 별로 좋은 정보를 주지 못하게 되겠죠. 자, 이런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이런 식의 이미지 리전 그로잉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사례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색 정보, RGB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보려고 합니다. 이미지 이제 리전 그로잉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색들을 가지고서 만약에 리전 그로잉을 한다 그러면 빨간색하고 초록색 거리가 당연히 멀 테니까 별로 이제 구획이 안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스레시홀드를 점점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점점 많은 이미지들의 어떤 세그멘테이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RGB에서 만약에 R 값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G 값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초록색 피망들이 하나의 구획으로 엮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것들이 되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미지 멀징이나 이미지 그룹핑, 이미지 그로잉 다 비슷비슷한 개념들입니다. 자기 픽셀과 그 다음에 자기 이웃 간의 픽셀 사이의 그런 거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지오메트릭한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지션 디펜던트한 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픽셀들 사이에 가상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GB 벡터가 있으면 뭐 어떤 픽셀의 RGB 벡터가 20by, 30by, 50 그리고 다른 또 nearest neighbor의 RGB 벡터가 20by, 40by, 90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유클리디안 놈을 취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민코프스키 그냥 디스턴스를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정의된 사전에 잘 정의된 그런 디스턴스들을 쓸 수 있고 아니면 그런 디스턴스들을 적당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선형 결합에 의해서 하나의 또 그런 좋은 인덱스로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들이 자기가 설정한 어떤 그런 특정한 스레시홀드 이내로 들어오면 얘네들은 뭐 하나로 합친다든지 아니면 분리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쓰는 것이죠. 자, 이런 디스턴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 이렇게 바이너리한 방법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거나 멀징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Fisher's Criter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리전이 같은 리전이냐 다른 리전이냐를 정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런 Fisher Criterion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두 리전 사이에 평균값을 구하고 두 리전 사이에 variance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두 리전 사이의 variance들의 차이의 절대값 차이의 스퀘어로 나눠줍니다. 그 값이 우리가 사전에 정한 어떤 스레시홀드보다 크다. 그러면 이 두 리전은 다른 리전이고요. 작다. 그럼 같은 리전으로 치겠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스플리팅에 의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이미지 멀징하고는 좀 정반대입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픽셀들의 위치나 RGB 정보 혹은 여러 가지 픽셀들만의 고유한 정보들을 가지고 픽셀들을 나누는 건데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2x2 윈도우로 나눕니다. 저 원본의 이미지를 하나, 둘, 셋, 넷, R1, R2, R3, R4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기 때문에 쿼드 트리라고도 합니다. 쿼드 트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리전들이 서로 닮았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크라이테리어를 만족했으면은 합치고 다르면은 또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이미지 EOR1의 윈도우에 있었던 픽셀들이 어떤 특정한 크라이테리온을 다 만족한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안 만족한다. 그럼 다시 4개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정했던 그런 크라이테리어를 만족할 때까지 계속 나누는 거죠. 이제 마치 프랙탈 텀처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4분의 1로 줄어들고 4분의 1짜리 윈도우가 또 다시 16분의 1로 줄어들고 또 64분의 1로 줄어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요? 얘네들이 수렴을 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을 때까지 특정한 크라이테리온에 대해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을 때까지 하면은 이제 큰 윈도우들도 남을 것이고 작은 윈도우들도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윈도우들은 하나 그 윈도우들의 평균 밸류로 다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지 구획이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미지 스플리팅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스레시홀드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미지들의 구획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 머징, 뭐 이미지 그로잉, 이미지 스플리팅 같은 여러 가지 픽셀들 사이에 어떤 이런 거리 혹은 어떤 그런 토폴로지 거리 혹은 피지컬 거리 혹은 RGB 거리 각종 거리들에 대해서 혹은 어떤 similarity criteria 같은 것들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런 방법들을 그냥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병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splitting, merging, hybrid method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되겠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쿼드 툴에 의해서 스플릿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스플릿된 이미지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이웃한 리전이 아닌 그냥 전체 리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그런 시밀러리티가 만족이 된다. 그럼 같은 리전으로 봐서 조금 더 구획이 단순해진 형태의 이미지들도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에 의해서도 이미지들을 구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의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제 서로 이렇게 산계하고 있는 이런 점들의 그룹이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계된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한 그룹의 개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2가지 사례를 정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임의의 시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빨간색 그룹에 해당할 애들은 뭐 이렇게 여기다 놓고 초록색 그룹에 해당할 애들은 뭐 이렇게 정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그 일은 이런 그룹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자기하고 이 원래 이제 이니셜 시드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점들 사이에 위치 사이에 이런 거리들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이 점 같은 경우는 빨간 점이 이 초록색 점보다 더 가까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점들은 빨간색 그룹으로 이렇게 인덱싱이 되는 겁니다. 초록색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인덱싱이 되고 나서 봤던 거하고 달리 몇 가지 점이 더 빨간색으로 옮겨갔죠. 그 다음에 이제 옮겨졌으니까 다시 얘네들의 무게중심을 또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바뀐 것에 대해서 다시 거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게중심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딱 2가지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는 점들처럼 이렇게 이미지들이 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히 기하학적인 거리만 기준으로 했죠. 근데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는 기하학적인 픽셀들의 진짜 기하학적인 거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픽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 정보 혹은 RGB가 아닌 뭐 그레이스케일 정보 그 외에 그 픽셀들에게 우리가 고유하게 부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광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평광, 폴라리티에 대한 정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러한 특정한 물리적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기준으로 픽셀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고요. 그런 계산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K-means 클러스터링을 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구획을 지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이제 2가지 K가 클러스터만 말씀을 드렸는데 꼭 2가지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K라는 말을 쓰는 것이 뭐 K가 3일 수 있고 K가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여러 개의 구획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원본 이미지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컬러 정보나 포지션 정보를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인텐서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컬러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컬러를 기준으로 한 것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에 있는 이미지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들이 훨씬 더 단순하지만 그래도 이미지들의 색 정보들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클러스터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트 2에서는 이제 이미지들의 어떤 피처들, 특히나 이런 라인 혹은 커버처, 어떤 이제 기하학적인 모양들을 수학적으로 잘 디텍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 이론에 기반해서 이미지들을, 피처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